부동산 호황기 시절 너도 나도 빚을 내서 투자들 많이 했죠. 지금 그분들의 후폭풍이 정말 심각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사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B2를 했습니다. B2는 부동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했는데요. 아파트, 오피스텔, 땅, 꼬마 빌딩 이런저런 부동산이 모두 B2의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적은 돈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하면 임대 수익도 올리고 또 차후에 시세 차익을 누리는 일석이조의 이익의 미래를 꿈꿨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의 현실은 하나둘 늘어나는 공실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대출 이자 빚에 허덕이면서도 이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내려야 되는데 임대료조차 내리지 못하고 또 그래서 공실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빌딩 푸어들의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한탄의 목소리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제게 찾아와서 100억짜리 꼬마 빌딩을 자기 자본 20억에 나머지 80억을 대출받아 샀는데 사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바로 공실이 하나둘 늘어나더라 이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꼬마 빌딩을 매수한 이분이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임대료를 맞춰서 올리다 보니까 공실의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건물 전체가 공실입니다. 대출받을 때 이자를 그 임대료를 받아서 내면서 차후에 지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려고 했던 그 계획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80억의 대출의 이자를 5%만 잡아도 한 달에 3,3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요. 건물이 전체적으로 공실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한 푼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 이자만 계속 물어내려니까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해진 겁니다. 이분이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된 배경을 보니까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대출 이자율이 대략 한 2% 수준이었습니다. 또 건물을 보니까 공실도 없었기 때문에 임대 수익으로 이자를 내고도 남을 정도였겠죠. 그래서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쓰면서 나중에 시세가 올랐을 때 팔면 되겠네 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꿈만 꿨지 빚에 대한 책임, 또 빚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무게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가진 이 건물의 값만 생각한 레버리지의 착시, 또 비참한 결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레버리지 투자, B2, 이거 안 하면 바보라던 그 B2, 결국 B2 하신 분들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서 지금 빚더미에 앉아 원금마저 다 까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레버리지 투자, 이게 뭘까요? 이걸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란 타일이나 금융기관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투자 기법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많은 자본금을 들이기보다 저렴한 차입금, 아주 싸게 자본금을 대체하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총 자산 수익률이 빌린 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 10,000원을 주고 산 물건의 가치가 20,000원이 됐다고 쳤을 때 처음에 자기 자본 10,000원이 들여 매입을 했다면 수익률은 2배가 되죠. 그런데 10,000원짜리 재화를 자기 돈 1,000원을 주고 9,000원을 빌려서 이 재화를 매입했다면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은 20배로 급증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수익률만 따졌을 때 내 돈을 다 주고 샀을 때는 2배였는데 돈을 빌려서 사면 뭡니까? 20배의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부동산 시행업이라는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대동강물을 공짜로 퍼다가 그냥 판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레버리지 투자라는 멋진 말이 되겠지만 실패를 하면 그냥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투자 방식이 2019년, 20년, 21년에 아주 많이 성행했었습니다. 초저금리 기조의 아주 싼 이자로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때 많이들 썼던 투자 방식입니다. 이렇게 초저금리 시기에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여러 가지 부동산은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못하면 바보다 라면서 최대한 빚을 많이 내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샀던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빚잔치 하느라 여기저기 경매로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빚 내서 샀던 그 부동산만 경매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유했던 부동산이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매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시도했던 많은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금리 인상의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극심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 부담을 느끼는 대다수의 부동산 B2로 인해서 쓸 돈이 없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건물들의 경우 대규모 공실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임대 수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들의 가격은 앞으로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임대료를 내리면 공실이 없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건물 가치 하락입니다.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건물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건물값도 그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내려서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요, 은행에서 그 건물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빌려준 돈을 바로 회수하려고 합니다. 회수가 안 되거나 늦어지면 뭐합니까? 은행은 피도 눈물도 없이 바로 경매 절차를 밟습니다. 얼마 전의 일이죠. 은행이 대출 연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최저 생계비까지 부당하게 가져간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은행이라는 것은 잘 이용하면 좋은 곳이지만 잘못 이용하면 정말 무서운 곳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건물들의 공실률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4년 작년 3분기 기준의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8.66%입니다. 데이터 수치상으로 이런 숫자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직접 가본 제가 느낀 공실률은 15%가 넘습니다. 서울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이 1.37%입니다. 너무 낮지 않습니까? 상가는 임차가 들어와 있는 곳의 수익률이 이 정도인데요. 공실이라고 한다면 수익률은커녕 관리비까지 다 물어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꼬마 빌딩의 거래를 보면 가격 하락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21년에 32억 하던 4층짜리 꼬마 빌딩이 최근 22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꼬마 빌딩 광풍이 분지한 3, 4년 만에 대략 30%가량 시세가 하락한 거래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서울 강남의 경우 꼬마 빌딩의 매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보면 공실투성이에다가 주차장도 잘 구비가 안 된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건물들은 거래 자체가 안 되죠. 주차장이 불편하면 임대 역시 잘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직접 다 느끼셨겠지만 상권이 좋던 지역들마저 지금 공실 상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왕십리 쪽, 또 성수동 쪽, 마포 공덕동 쪽, 그리고 심지어 홍대 부근까지 제가 다 가봤는데요. 중심부에서 살짝만 벗어나면 그 뒤 이면은 전부 공실입니다. 건물마다 공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한 3, 4년 전쯤에 대출을 최대로 받아서 샀던 그 건물들 위주로 지금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자를 계속 내면서 공실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급매로 다시 내놓는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한때는 빚도 능력이다, 빚도 자산이다 라면서 빚투를 막 권장했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리스크를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리스크 설명은 쏙 뺀 채 투자의 이익만 설명하는 투자 권유는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익만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웬만하면 사기꾼들입니다. 제가 22년 어느 날 정말 한심한 광경을 봤는데요. 영종도 어느 상가 분양 사무실에 들렸는데 거기서 영업하는 어떤 사람이 저를 붙잡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여기 좋아, 정말 끝내줘요, 좋아요, 여기 정말 좋아요, 계속 이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설명은 못하고 그냥 좋아 이것만 합니다. 제가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바본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에도 많은 분들이 넘어가서 계약들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설픔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레버리지 투자는 양날의 검이죠. 부동산이 시장이 좋을 때는 큰 수익을 내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엄청난 손실은 물론 가진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점,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작년 여름쯤에 친한 후배 와이프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경기 평택이 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건지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평택이 뜬대? 라고 물었더니 여기저기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에 그런 게 많이 난다는 겁니다. 뉴스에 나면 그게 다 진짜냐, 그리고 뉴스인지 뉴스를 가장한 홍보 기사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아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언론들이 경기도 평택을 띄웠고요,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경기도 평택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평택의 아파트마저 부르는 게 값이다 할 정도로 호가가 마구마구 올랐었습니다. 뉴스에 도배가 될 정도로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 반도체 벨트와 GTX A 노선이 동탄을 지나서 평택 지제역까지 연결된다는 그 이슈에 평택의 아파트 값은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GTX A 2028년에 전 구간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평택은 최초 설계 당시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관심 많았던 지역 평택의 아파트 값이 아주 빠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시장 위축,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불황으로 삼성의 위기, 거기다가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집값이 1년 내리 내리막으로 특히 준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최고가의 절반 정도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 8학원이라는 아파트는요,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거래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 1월 5일에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7년 차인데요. 최고가는 21년 9월에 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심지어 1층도 21년 10월에는 9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을 정도로 아주 비싸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1년, 22년 초까지는 아파트값이 그야말로 아주 미쳤었습니다. 그 미쳤던 가격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21년 최고가 대비 4억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24년 작년에 거래가 가장 많았던 시기인 7, 8월 달만 하더라도 6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됐었으니까 불과 몇 개월만 하더라도 거의 15% 이상이 하락한 거죠. 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아파트 전용 110제곱미터 42평형입니다. 지난 1월 달에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전용 110제곱미터의 최고가가 21년 10월 달에 13억을 찍었던 아파트입니다. 자, 13억 그리고 7억 앞단위만 보더라도 6억의 차이가 나는데 전용 84제곱미터 한 채가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결국 전용 84제곱미터 한 채를 더 사고도 남는 금액만큼 하락한 겁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21년 우리나라의 아파트 값이 전국적으로 미쳤었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선한데요. 제가 21년 최고가의 집을 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정말 나라 망합니다. 대출 끌어다가 집 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니 자고 나면 집값이 뛰는데 표용은 네가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욕을 많이 먹던 그때가 지금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또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 무료 콘서트에 오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평택 21년에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샀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사면 어떨까요?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 21년보다 거의 반토막 난 지금 가격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제 의견은 영상 말미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효과로 부동산 바람이 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자존심인 우리 삼성의 주가가 녹아내리면서 삼성에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라면서 삼성 위기론이 흘러나오면서 집값도 역시 주저앉았습니다.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공장 건설이 늦춰지고요. 또 일부 설비도 멈추면서 반도체 동력이 멈췄고 그러면서 부동산의 동력도 멈추게 된 곳이 바로 평택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하락 거래들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셨다가 거래를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집주인들이 호가를 잘 내리지 않죠. 왜냐하면 분명히 내 눈으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 집값이 하락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심리죠. 그런데 간헐적으로 매도가 급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을 살짝 낮춰서는 거래가 안 되니까 좀 더 크게 내려서 매물로 내놓으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들이 드물게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락기에는 점점 더 매물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값 하락에 불을 붙이게 되기 때문에 단지마다 하락의 가속도가 붙게 된다. 이런 형태, 이런 매매 형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의 시장은 급매든 뭐든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물이 쌓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은 더 내려가게 돼 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 됐습니다. 평택의 인기 아파트 중에 다른 것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 지제역 바로 옆에 있는 지제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지제동에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참 좋은 위치에 있죠. 이 아파트는 이제 4년차 된 신축입니다. 지제역까지 걸어서 5분 안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를 보니까 25년 올해 1월에 7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평택에서 가장 좋은 호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GTX A노선, C노선 더블 역세권의 가장 위치가 좋은 아파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GTX 연장 발표 당시 84제곱미터의 호가가 11억, 12억까지 호가를 불렀었습니다. 물론 뭐 실제로 거래는 8억 후반대에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최근엔 7억 중후반대로 주저앉은 거죠. 그래도 이 아파트는 지제역의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그 위에 동탄역의 롯데캐슬 아파트처럼 가격 방어가 그나마 되는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제역과 한 1.5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걸어서 한 20분 정도 안쪽입니다. 더샵 지제역 센트럴 파크 아파트를 보면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 4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는 역시 21년 9월에 7억 4,700만 원에 거래가 됐었으니까 최고가 대비로 따지면 2억 5,200만 원 정도 하락한 거죠. 한 40% 정도 하락 거래가 된 겁니다. 평택은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거의 다 이렇게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평택 센트럴자이 3단지 유명하죠.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 여기도 유명합니다. 평택 소사벌 반도 유보라 아이비 파크 이름이 깁니다. 이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40% 정도 하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도 평택 나름입니다. 평택의 도심과 거리가 좀 있는 택지지구의 아파트 경우는 2억 원대까지로 주저앉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택의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공급 과잉입니다. 보통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이 인기가 있거나 호재가 있으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급 과잉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호재도 처음에 선점한 개발이 성공을 하고 나머지 그 뒤에 개발하는 것은 미분양으로 사업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평택이 딱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평택의 반도체 벨트 바람이 불면서 아파트 공급이 대폭 늘었죠. 연도별로 따져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엔 1775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2017년부터 10,000가구가 넘게 입주를 했죠. 2019년에는 16,800가구가 넘게 입주를 했습니다. 점점 더 기하급수로 입주가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분양이 잘 되고 입주를 원만하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너도 나도 택지 개발에 뛰어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24년 5년 동안 무려 35,000가구가 넘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미분양의 무덤이다 라고 할 정도로 평택에 미분양이 많습니다. 평택은 화양지구에 미분양이 많은데요. 24년 11월 작년 11월 기준에 경기도권 미분양 물량이 1,500가구가 넘는데 그중에 2,500가구 정도가 평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기준이었는데 12월 기준으로는요. 평택의 미분양이 4,000가구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벨트라고 하는 평택, 이천, 오산, 화성, 용인 중에 유독 평택의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 역시 공급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택시에는 지난 10년간 85,000가구가 넘게 입주를 했는데요. 사실상 평택의 연간 적정 공급 물량을 따져보면 한 3,000가구 정도면 딱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드렸던 이야기가 공급을 하면 수요가 따라온다. 이게 아니라 수요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미분양이 났다고 건설사가 위험하다. 이거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권이 위험하다. 이러면서 뭔가 자꾸 살려달라고 하면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평택은 올해 25년부터 27년까지 22,880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 수요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공급이 이어지면서 역시 집값은 내리고 미분양도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때 용인시의 경우도 공급 과잉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값이 50%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종합해 보면 결국 평택은 당분간 아파트 값이 오를 수가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이 다시 화랑기를 맞고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가격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의 반도체도 살아나고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해서 평택의 주택 수요도 늘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택의 인구가 현재 60만이 채 안 되는데요. 주택의 수요를 받쳐주려면 70만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다시 우리나라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때 전국에서 최고로 올랐던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가격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설마 여기서 멈추겠지 했지만 그보다 더 아래로 끝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못 차리고 가파르게 올랐던 아파트 값이 거품이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020년 모 국회의원이 세종시 천도론 연설로 인해서 불이 붙기 시작한 세종시의 집값, 그때 올랐던 가격을 고스란히 지금 토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아파트를 매수했던 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크겠죠. 세종시의 집값은 2019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천도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다 정말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 아니냐 하면서 초급등을 했고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갭으로 사놓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마저 붐이 일어나면서 자고 나면 1억씩 뛰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맥주 거품 빠지듯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20년, 21년 최고가에 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세종시의 집값은 5년 전 2020년 정치권이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1년 동안 갑자기 42.37% 급등했다. 이렇게 데이터상에 나와 있지만 이건 평균값이고요. 거래별 가격으로 보자면 100% 뛴 곳도 있습니다. 세종시 금강 남쪽에 해들 6단지 2편의상 세종 리버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전용 99제곱미터가 38평형이죠. 2021년 5월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4억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4년이 지난 25년 1월에 7억 2천만 원, 7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이 아파트는 2024년 작년 7월과 8월에는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불과 5개월이 지난 1월 달에는 7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2억 1천만 원 정도가 5개월 만에 하락한 겁니다. 자, 세종시 중심부만 이런 것도 아니죠. 세종시 외곽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KTX 오송역과는 가깝고 경부선 조치원역 인근에 조치원읍 그 중림리 지역인데요. 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84제곱미터의 경우는 21년 12월에 최고가가 4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올해 1월 달에는 2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역시 반토막이 나서 마이너스 53%의 거래가 된 겁니다. 사실 이 지역은 집값 급등기 때 20년, 21년 그때 타지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렸던 그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이 대구의 서구, 또 남구 쪽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세종시입니다. 도시로 따지면 두 번째로 많이 하락한 곳이 바로 세종시인데 가뜩이나 불안하던 집값 오름세 천도론으로 기름을 부어서 고공행진하는 사이에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최고가로 그것도 대출을 일으켜서 사셨던 분들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요. 세종시는 현재 실수요 중심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많은 실수요자분들이 빚 갚는 데 힘이 들기 때문에 세종시의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세종시 집값이 막 뛸 때 그때 팔았던 분들의 대다수는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분들이 많았었습니다. 특별공급을 받았던 분들은 세종시에서 아파트 매매로 이익을 좀 보셨고요. 그 뒤로 최고가로 샀던 분들은 지금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파트값 반토막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살 때 내 돈 50% 그리고 대출 50%라고 본다면 21년, 22년에 집을 안 사고 지금 산다면 대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대출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이죠. 바로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계속 오르기만 한다. 무조건 지금 사야 한다. 분양가는 더 오르면 못 산다.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세종시를 직접 가보면 세종시만큼 넓고 깨끗한 도시는 없을 정도로 참 좋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값은 지금 계속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 세종시는 또 언제 다시 급등할지도 모릅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쏟아져 나오기만 하면 다시 또 급등할 수가 있는 지역이겠죠. 사실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급락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어떤 개발 호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뭐 인정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주식을 사실 누가 주택을 사겠습니까? 주택이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아파트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몇 년 전부터 전국 청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많이 받았고요. 또 주택 소유 외지인 비율이 전국에서 세종시가 가장 높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실거주는 하지 않고 전세로 임대를 주는 물량이 많다 이런 뜻이겠죠. 전세가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64%, 서울이 58.5%, 그리고 경기도가 64.4%인데 세종은 47%밖에 안 됩니다. 전세가율이 많이 낮죠. 세종시 거주자분들의 대다수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이 대전이나 청주 쪽으로 출퇴근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데 그래서 저녁이나 아침 출퇴근길에는 세종시에 들어가는 도로가 많이 막혀서 출퇴근 때가 가장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시설이 없이 깨끗한 도시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인 건 맞는 얘기지만 행정수도라고 하는 그 전제를 빼고 현재 갖춰진 인프라 측면으로만 본다면 아파트 값은 그동안 너무 거품이 심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24년 작년 초만 하더라도요. 세종시 인근의 땅값이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아마도 땅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뉴스가 많이 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엔 경매로 나온 땅들이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되면서 심지어 11억 하던 땅값이 2억대가 돼도 낙찰을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 세종시 고운동 쪽 가보셨나요? 여기는 주거와 상업이 조화를 이루는 상가주택이 많은 지역인데요. 고운고등학교 또 으뜸초등학교가 바로 옆인데 이 지역 바로 그 땅에 대지 97평에 지은 3층짜리 상가주택이
감정가 14억인데 지금 6억 8천만 원에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땅값으로만 따지면 감정가가 평당 1,450만 원. 지금 경매로 나온 가격은 700만 원 선이죠. 그리고 낙찰을 받아도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번 유찰돼서 3번째 경매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 가격 하락의 경매마저도 낙찰이 안 될 정도로 세종시 부동산이 지금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17개월 연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보자면 17개월 연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가구가 되고요. 그중에 악성 미분양 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분양인 가구 그게 2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 대구 지역이지만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역은 지금 경기도가 또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시고요. 뇌동매매로 예전에 세종시의 최고가 때처럼 너무 높은 가격에 달려들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이게 빨리 되어야 경기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서울 아파트는 계속 우상향한다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말은 100년 주기로 보자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 경제 발전과 성장에 따라 우상향한 것이지 마냥 쭉쭉 오르는 것은 아니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은 겁니다. 서울 아파트도 하락기에는 40% 폭락해서 거래가 되고 하락 거래 기간도 수년씩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표용호TV를 못 보신 분들은 마냥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오른다 라며 오른다에 베팅을 하고 있고 또 베팅을 자기 돈 가지고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할 텐데요. 대출을 풀로 땡겨 사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자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P로 이 물건을 다시 토해내는 그런 아파트들도 많은 겁니다. 25년 새해 들어서면서 서울에서도 구축 아파트 값의 하락을 넘어 신축 아파트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가 붙은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국 바로 옆 건물에 부동산 시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집 지어서 돈 버는 시대는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서울 강남 쪽의 역세권에 땅을 사서 주거용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이 땅을 다시 팔려고 내놔도 임자가 안 나타나면서 정말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초창기에 표용호TV를 봤을 땐 야 이거 뭐 과장이 좀 심하네 라고 했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급등기에 시행만 하면 떼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동산의 위험을 이분들이 알 리가 없죠. 솔직히 2015년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부동산 시행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부동산의 위험성을 잘 모릅니다. 왜냐면 땅만 사면 가격이 올랐고 분양만 하면 완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자기들 실력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어라?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네? 큰일 난 거네? 하다가 이제 와서야 표용호TV를 제대로 볼 걸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답니다. 최근에야 표용호TV를 제대로 본 시행업 하시는 분들이 제게 찾아와서 자문을 구합니다. 여기 어떠냐? 저기 어떠냐? 저기 땅값은 얼마 달라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가격이냐? 오피스텔 짓는 게 낫겠냐? 하이엔드로 짓는 게 낫겠냐? 도생이 낫겠냐? 직산업센터가 낫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사업성 분석이나 수지 분석에 대한 질문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요, 요즘 수지 분석을 해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25년 새해 들어서면서 서울 강북구에 이어서 강남권이라고 하는 강동구 쪽에서도 분양가 대비 5천만 원, 심지어 1억 이렇게 낮은 매물이 나오면서 마피 거래가 서울 강남권으로도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마에스트로 아파트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전용 33제곱미터 분양가가 7억 3,500만 원 또 8억 5,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분양권 가격이 6억 9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마피로 나와 있습니다. 전용 43제곱미터의 분양가도 9억 초반대였는데 지금 분양권 가격은 8억 후반대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최소 5, 6천만 원 정도의 마피가 붙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아파트는 2개 동으로 총 77가구 정도의 소형 신축 아파트임에도 부동산 가격이 아무거나 막 뛰어오를 때 그때는 비싸도 이게 먹혔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 분양 당시부터 여기 고분양가 지적이 있었죠. 77세대밖에 안 되니까 나홀로 아파트의 성격이 있고 또 바로 길 건너 새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는데 이게 비교가 바로 되기 때문에 고분양가, 분양가가 비싸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분양하던 23년만 하더라도 이게 데드캣 바운스로 서울 아파트 값이 살짝 뛰어오를 때라서 서울 신축 수요가 좀 넘쳐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분들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이 아파트가 2023년 청약할 때는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이었습니다. 입지도 5호선, 8호선, 천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죠. 한강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기도 참 좋습니다. 아쉬운 것은 분양가가 가장 컸었는데요. 아무튼 신축도 2년이 안 돼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식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마에스트로고 여기가 천호역인데 이게 한 500m 정도 되니까 걸어서 이용할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뒤편 여기가 이제 한강 쪽인데요. 요 에어리어가 지금 저층 주택들이 많이 있죠. 여기 아마 개발 속도가 좀 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지역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강북구 미아동을 가보면 하나포레나 미아 정말 오랫동안 미분양이기도 했고 지금 또 마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 80제곱미터에 최대 6천만 원 마피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호반 서밋 개봉 아파트 여기가 317가구인데 전용 59제곱미터 매물도 한 4,500만 원, 5천만 원 정도 마피가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 이 지역에 마피가 붙은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표영호TV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피 나온 이야기를 드렸더니 아니 왜 마피 나온 걸 홍보를 해주고 있냐 이렇게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홍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홍보 아닙니다. 자, 요즘 제 입을 통해 언급되는 아파트 단지랄지 뭐 핫한 동네 또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빌딩, 또 재개발 지역 이런 곳에 제가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임장을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제가 임장을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시고 또 찾아가 보는 분들이 많다. 이건 뭐 제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22년 하락기 때 제가 하락한 아파트 단지들을 사실적으로 현장을 가서 방송을 하면 그곳에 임장을 가셔서 급매로 나온 매물을 샀다는 분들이 꽤 있었고요. 그분들이 실제로 제 오프라인 무료 강연 때도 오셔서 먹을 걸 잔뜩 가지고 오십니다. 같은 방송을 보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분석하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광고 아닙니다. 자, 아무튼 한때 아파트 대체제라고 하면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부동산이 선호도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훨씬 낮기 때문이죠. 샀다가 뭔가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팔리지 않으면 갈아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볼 전용 48제곱미터가 분양가가 9억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권 거래가 한 9천만 원 내린 8억 초반의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거래가 안 됩니다. 이것 말고도 광진구 자영동에 제가 갔더니 다 지어놓고도 분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다 라고 고급으로 짓는다고 해서 다 지어놨어요. 제가 직접 건물을 다 둘러봤더니 옥상의 수영장은 만들어는 놨는데 쓸 수가 없으니 다시 덮을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공사 마무리도 다 안 돼서 다시 고급 자재로 마감을 다시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개판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런데 분양을 받았다가 왜 다시 1억씩 손해보면서 마피로 내놓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대출 규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스트레스 총 무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2단계 대출 규제로 잔금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더 오를 줄 알고 일단 영끌을 해서 분양받았던 분들이 포기하고 1억씩 손해를 보면서 너도나도 분양권 매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1억씩이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팔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시행사에서 잔금을 받으려고 소비자분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얼른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마피 물건은 더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금융당국에서 대출 규제를 하지 않고 그냥 뒀다면 지금도 계속 더 오를 것이 뻔합니다. 왜?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처럼 빚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더 큰 빚을 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가격은 미친 듯이 더 오르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새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주산원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24년 12월 기준에 서울 아파트 입주율이 81.4%로 전월 대비 11월 대비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은 79.9%인데요. 역시 2.4%포인트 떨어졌고요. 5대 광역시 역시 67.8%로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선생의 버전으로 이걸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면 새 아파트가 필요하다면서 왜 입주율은 떨어지는데? 아파트 미입주 원인으로
잔금 대출 미확보가 34%입니다.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아파트가 팔려야 새 아파트 잔금을 마련할 텐데 기존의 아파트가 이게 안 팔립니다. 기존의 아파트가 안 팔리면 대출이라도 좀 시원하게 되면 좋은데 대출 풀어지면 또다시 가계대출 급증하고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더 이상 과감하게 못 풀어줍니다. 만약에 대출 과감하게 더 풀어준다 라고 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정말 나라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도요, 오늘만 보지 말고 제발 국가 미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값, 부동산은 좀 잡으면서 반도체 같은 미래 먹거리 기술은 발전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대책을 세우고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양권 마피가 나오는 이유,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저하됐다 이거죠. 오죽하면 서울 신규 아파트도 계약 포기 물량이 넘치면서 악성으로 불리는 중공업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최근 서울의 반포, 압구정 또는 잠실 같은 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완벽한 하락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약국에 제가 자주 가는데요. 그 약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포 아파트가 비트코인, 압구정 아파트가 리플, 잠실 아파트가 이더리움, 나머지 전부는 알트코인이다 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현대금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가 비트코인 가치는 10년 안에 영원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충격적이죠. 시장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가 자산 가격에 즉각 반영된다 라고 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로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 말고도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상화폐가 어떤 쓸모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 라고 하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참 와닿았습니다. 높은 IQ를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였습니다. 반포 아파트가 비트코인이라는 얘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대출 있으십니까? 대출 없는 분들 거의 없죠. 대출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주요 은행이 1년 새 가상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에서 가상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3배까지 확대됐습니다. 대출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다가 은행마다 가상금리를 더하면 그게 우리가 받는 대출금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가상금리를 3배 정도 확대하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르고 있는 겁니다. 왜 가상금리를 이렇게 올릴까요? 가상금리라는 것은 금융권이 기준금리 외에 자체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덧붙이는 금리라고 보면 되는데, 리스크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신용 프리미엄 또는 법적 비용, 업무 원가, 기대 이익률 이런 것을 반영해서 가상금리를 붙입니다. 은행들의 이자 수익의 원천이 바로 가상금리입니다. 2024년 작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 인하했었죠. 기준금리를 2번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이 금리가 도대체 내려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를 하면서 대출의 양을 조절을 했고, 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라고 해서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억제 정책이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가상금리를 올려서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은행들은 대출 억제 정책에 힘입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시중 5대 은행의 자료 중에 신한은행을 보니까 23년 금리가 4.38%였는데 24년에는 4.90%였습니다. 이 중에 가상금리 비중을 보니까 0.59에서 1.78로 거의 3배나 띄워서 더 받은 겁니다.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죠. 5대 시중은행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2회 연속 금리를 내려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지만 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가상금리를 붙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계금리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땐 은행들이 이제는 가상금리를 좀 낮추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 피가 말라가고 있는데, 이런 틈을 타서 은행만 돈을 버는 것은 미래 경제를 봤을 때 조화롭지 않을 뿐더러 이익이 은행에만 쏠리면 사업자들은 결국 다 망합니다. 그럼 결국 은행도 망합니다. 돈이라는 게 잘 돌아야 이게 조화로운 경제가 되는데,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본다면 경제가 돌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은행도 사실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닐 겁니다.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또 그렇게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또 메꾸려면 또다시 과도한 빚을 내야만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금리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막으면서 금리를 인하해서 소비자들의 숨통을 터주라, 이 얘기 자체는
양쪽에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법 중에 가장 잘 먹히는 방법이 바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몇 해 전에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단어는 아름답지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대출주도 성장을 해왔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대출을 소득주도 성장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득을 늘려 성장을 도모한다. 취지는 참 좋으나 결국 금리는 낮고 과도한 대출로 인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의 용어로 인플레이션만 생긴 게 아니죠. 사람 인자 인플레이션도 생겼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고시대의 기업들은 버티기가 참 힘들어졌는데요. 요즘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을 많이 하지만 중소기업들도 정말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의 분위기가 더 악화됐습니다. 50대의 회사를 나오면 더 이상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월급으로 한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이렇게 받던 분들이 원래 100만원도 벌기 힘들다 할 정도로 단기 알바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작년 24년 고용 동향을 살펴보니까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자가 137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23년보다 한 10만 6천 명 정도가 더 증가했죠. 비자발적 퇴직자라는 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냐면 회사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 또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직장을 떠난 사람들을 바로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자 중에 개인적인 이유, 그러니까 뭐 가사나 육아 또는 심신장애, 정년퇴직, 급여가 불만족스럽다 이런 사유로 퇴직한 경우는 비자발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체 퇴직자 중에 비자발적 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2.9%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원치 않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 최근 고용시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40대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커지고 있습니다. 한참 능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40대인데요. 고용 취약계층으로 지금 전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심화될 경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이가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더 이상 예외일 수가 없는 거죠. 40대 경제활동 인구를 보더라도 2014년에는 705만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에는 650만 명으로 줄었죠. 그리고 24년에는 616만 3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약 100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정말 심각한 데이터가 뭐냐면 40대의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그냥 쉬었다라고 응답한 인구가 2018년에는 19만 6천 명이었는데요. 2024년 작년에는 26만 5천 명으로 한 35% 대폭 증가했습니다. 자, 일자리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부동산의 대출이자는 내려가지 않고 또 빚은 점점 더 쌓이기만 하는 이 상황에서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도한 게 사실입니다. 주거비용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렌트비라고 볼 수 있는데 주거비용 지수란 게 가구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죠. 산출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균 소득 대비 평균 임대료 비율. 또 두 번째, 중위소득 대비 중위임대료 비율. 이렇게 두 가지로 측정을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렌트 PIR이죠.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31.7%입니다. 평균 소득의 31.7%가 주거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그만큼 주거비 비용이 부담이 큰 거죠.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이 23년 기준 60.7%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1년 전 22년에는 61.3% 그러니까 0.6% 정도 자가 보유율이 1년 만에 더 하락한 겁니다. 자가 보유율이 높아야 주거 안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가 보유율이라는 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싸서 못 사겠다. 가격이 하락하는데 굳이 지금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금리가 오르는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주거 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은 꼭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표영호 TV가 집값이 하락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더니 표영호는 집 사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꼭 그렇게 초고가에 막 미친 듯이 뛸 때 꼭 그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감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집 마련, 이왕에 할 내 집 마련이라면 가격이 하락하는 또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내가 부담을 좀 덜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표영호 TV를 보시는 여러분 이제 그런 기회들이 오고 있습니다.